네, 다음은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전망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립금리가 0.25% 이상 상승할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FOMC의 중립금리 전망이 3%인데 3.25%까지 상승할까? 아니면 그 이상 상승할까? 라는 질문이었고, 이 중립금리가 우선 중요한 게 기준금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인하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 중립금리라는 거는 경제에 해도 되지 않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거니까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렇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중립금리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시장에는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계량 경제학 모델로 추정한 중립금리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3.25%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파월은 해고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 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하죠. 트럼프와 파월이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근데 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파월도 이제 공화당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트럼프가 분명 뭐 임명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정치인인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제3자 아예 외부에서 데려온 인력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배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할 건가, 해고가 예상이 되냐라고 물었더니 해고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둘 간 긴장 관계는 유지될 거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고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트럼프 인사 측에서 이제 또 한 명을 내세워서 그림자 인사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추진할 뻔도 했는데 결국 그렇게도 안 갈 것 같아요. 그 체면을 살려주는 형태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순이민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로 전환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화두죠. 그 이민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퇴출하는 이민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노동력은 감소한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또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이제 국경 개방하는 것을 막고 불법 이민자들을 퇴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까라고 물었는데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연간 75만 명 수준으로의 감소를 예상했고요. 불법 이민자 수도 퇴출한다 하였지만 그 수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23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팬데믹 이전에는 100만 명 정도의 수치였었거든요. 이게 75만 명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저임금 노동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뜻이고 인플레이션도 어, 그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도 하죠.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장률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정도 수치까지 예상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는 딱히 없었어서 나중에 나오면 또 한번 이유가 뭔지 알고는 싶네요. 그리고 지금 제일 큰 이슈죠. 보편관세. 누구에게나 전부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 일부 상품이나 자동차 관세에 있어서의 인상 가능성은 있다고 봤는데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 이미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 뭐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랑 김이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더 큰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모든 수입품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좋겠죠. 인플레이션이 예방이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보편 관세를 시행한다 해도 결코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보복 관세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수출도 줄어들게 될 거고 결국 내수로만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겠죠. 이미 2017년에 경험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 재정 적자 관련돼서는 지금 부채한도 이슈 포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셧다운은 물론이고 파산돼서 경제가 또 엉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GDP 성장 측면에서 좀 크게 줄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의미 있는 감소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금 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신규 트럼프 정책이 들어서는 것도 대부분 이제 세금 감면이 많으니까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1%에서 15%로 줄인다고 했나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뭐 21%에서 20%였나? 뭐 아무튼 그렇게 계속 줄여 나간다고 했으니까 재정 적자를 단기간에 그렇게 줄이기에는 쉽지 않겠죠. 오히려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결론을 내려봤는데 그동안 이제 재정 지출 우려가 커지면 장기 금리가 상승해 왔고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도지라고 해서 정부 효율부를 출범을 시켰고 머스크 필두로 그 행정부의 역할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이익 성장률이나 GDP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인한 주식시장의 조정은 겪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성장률의 상향이 트럼프의 재정 지출 우려를 반영했던 금리 상승분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지금 EPS 성장률 예측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 GDP 성장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금리 부담을 덜어주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볼 때 GDP 대비 얼만큼의 부채를 갖고 있냐, 아니면 얼만큼 적자 규모가 크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재정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GDP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게 되면 그 적자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 적자는 이제 그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분자가 커진다 해도 분모가 더 커지게 되면 그 분자에 해당되는 재정 적자 크기가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GDP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인 EPS가 계속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EPS가 우상향 추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AI 투자가 둔화되지 않을 걸로도 예상이 되고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M7과 기술주의 주식 성장률, 그러니까 뭐 순이익에 있어서의 성장률이 그 외의 주식들보다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올해 역시도 그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막 골드만삭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외 주식에 비해 7% 이상을 상회하는 수치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 한 해만 되짚어 봐도 EPS 추정 시가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된다 한들 계속해서 모두가 매수 기회였었거든요. 그 조정이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주식 여전히 유명할 것 같고요. 순이익 성장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M7이나 기술주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인하인데요. 지금 FOMC에서 작년에 0.5% 인하로 예상을 했었고, 아까도 봤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0.75%까지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그 이상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오히려 0.5% 이상 인하하면 했지, 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세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7.1%까지 상승했거든요. 이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미국 예보를 봐도 그러니까 연방 예금보험공사를 봐도 지금 460억 달러 정도까지 해서 부채 탕감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뭐 연체율 상승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일 정도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 소비자들의 취약성이 눈에 띄게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소비자의 그런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라도 금리 인하가 더 0.5% 이상 발생하면 했지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채나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도래한 게 올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악화되기 전에 금융 안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리로는 GDP 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거니까 그런 논리 측면에서도 인하할 만한 명분은 되거든요. 이제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어, 이번 기회에 이제 이자 부담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큰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인하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 결론까지 다 내봤고요. 올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것들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바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저는 그 전체 미국 주식의 상승률에 있어서는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 가까이 오르고 막 이렇게는 오지 않을 거고 10%도 저는 사실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지수 기준으로 뭐 한 6, 7%에서 뭐 10% 미만 막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로 올해 이제 부동산 한 채 더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개인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 것에 의해서 주식 비중은 조금씩 줄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